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지난주에는 퇴직 후에도 일이 중요하다, 이 평생 현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은 이 노후 대비 자산관리, 또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유념해야 할 게 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영원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자산관리 전체에 대해서 먼저 좀 미리 말씀드려 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거죠.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 그러니까 맞춰 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의 언론인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러니까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그룹 열심인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라면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걸 그 사람은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공부가 안 돼 있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은 버는 능력 플러스 이 맞춰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이 복지 선진국이다.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그 연금 받은 걸로 최소 생활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70%, 80%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좀 준비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0년도에는 이 자녀의 도움이 72%였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다 도와준 거죠. 근데 이게요, 2019년에는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조사를 다시 한다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 경우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요,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후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기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다른 게 없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 말이 많지만은 그거는 나라가 걱정해야 될 일이고, 이 우선요, 가정주부가 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습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자분들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연금을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삼층연금이라고 하는데, 삼층연금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퇴직했는데 이런 삼층연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안 돼 있죠. 그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바로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죠.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시죠. 왜 그래도 자식이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에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투자를 하는가?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한테 어디 주식 투자하세요? 그 투자 왜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 무슨 질문이라고 하는가? 돈 벌러 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 투자 교육, 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왜 투자를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겠지? 아닙니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사람들도 왜 투자하세요? 물어보면 노후 대비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20대, 30대부터. 그러니까 30년, 40년 장기 투자가 되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의 이 노후 대비 투자의 시작은 뭐냐? 바로 퇴직연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퇴직연금이 이 가입자, 근로자가 책임져야 되는 근로자 책임형 DC형 연금이라고 하죠. 퇴직연금. 이것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 DC형 퇴직연금을 어떻게 가능하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할까? 여기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왜 투자를 하냐면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의 직장인들이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노후 대비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60이 가까워지면요, 퇴직에 가까워지면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간단해요. A4용지를 띄워놓고 T자를 그립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합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지죠. 실물자산의 대표가 뭡니까? 집, 아파트 한 채 5억 원. 근데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혹시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뭐 이런 거 다 쓰세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 C카를 다 씁니다. 합계를 냈더니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요,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그 합계가 7억 원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입니다. 나이가 50 넘어가면요,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거 만들면서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원급결에 비자금 감사 같은 거 뽀록나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다 걸리거나 어느 하나는 틀림없이 걸립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 다 팔아가지고 7억 빚 갚으면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지? 위험해요. 왜냐하면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그 2007년, 벌써 14년 전이구나. 2007년에요. 강동구 둔촌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그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난 직후에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 갔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10억이, 예를 12억이 6억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총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5억이 됐다. 근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았으니까 그냥 7억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2억의 채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계 부채가 좀 많다 싶은 사람들은 퇴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 부채를 갚는 일부터 해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요. 부채를 갚는 것도. 부채를 하고 퇴직하면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근데 나는 뭐 빚도 별로 없어. 재산도 제법 많아. 그런 경우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걸려요. 뭐냐?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선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작년 여름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 물가, 구매력을 평가해가지고 그런 환율로 계산한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3만 8천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억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런데요, 프랑스, 일본, 프랑스는 52억 1천만 달러, 일본은 48만 6천 달러.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도요, 몇십 년 앞서가지고 이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들인데 우리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적어요. 우리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재산이 분해를 해봤더니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선진국들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 금융자산이 70%고 부동산이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계자산의 구조가 우리와 반대라는 거예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본의,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말씀드렸죠.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 부동산이 고평가돼가지고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리고 뭐 부동산 100% 몰빵돼 있으면 어때? 계속 오르면 그만이지? 그렇죠. 오르거나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데 혹시 10년 후, 20년 후 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요, 1990년에는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에 비중이 절반으로 30%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그 줄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그러면 일본에서는 1990년도에는 부동산 비중이 60%였는데 30년 지난 지금은 이 30% 절반으로 비중이 줄었을까? 첫째 이유는요,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지금 보통 사람이 내가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다. 근데 집은 없다. 그러면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 사봤자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집은 그냥 빌려 살고
이 돈은 투자라든지 다른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나한테 돈만 빌려준다면 당장 집 사겠다.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는 낮지, 그 다음에 돈은 넘치지, 그리고 지금 집값을 오르니까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빨리빨리 사야 된다는 조급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빌려서 살 수가 있는데도 에이 뭐 집 없으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도 20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에 사는 나라들은요, 유목민 국가, 해안 국가 같이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우리도 똑같이 30년 전에는 그랬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공급이 늘어나면서 뭐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의.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을 많이 올렸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근데 우리는 인구 비례로 보면 베이비붐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걸 전에 말씀드렸죠. 일본의 2배 정도 돼요, 베이비붐 기간이.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집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될 거죠. 오히려 파는 사람만 있어요. 살 사람은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가 더 집을 사야 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처럼 안달복통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시화율이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90%.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도시화가요, 80%에서 멈춘다거든요. 우리는 그냥 계속 진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00%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제가 끝나면 또 그렇게 집살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또 뭐냐면요,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부동산에 간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미국, 일본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댓글이 올라옵니다. 미친 자식이라고. 제가 댓글을 못 읽어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요, 지금 어떻게 금년 내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집을 사세요, 아니면 팔아가지고 주식 사세요, 이런 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지만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값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일본은 빚이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 염려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일본은 토지가 때가 되면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부채가 아직도 83%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부동산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다가 제가 부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두 가지를 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냐? 첫째는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3대 도시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1991년 290까지 올랐어요. 근데요,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그래서 1991년이 땅값이 피크였는데요.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원위치 102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나갔다. 나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가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요,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 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해요. 그게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 지금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보니까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신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이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세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어서 자고 간대.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 그 중에서요, 여기 보다시피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 2019년에는요, 58%로 늘었습니다. 2045년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 하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벚꽃 뒤집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발표가 없어서 그런지 조사해보면요 비슷한 발표가 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재작년에 제가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여기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거 보더니 야, 십몇 년 지나면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스르마테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벌거지럽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 그래서 스르마테가 오죠.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집니다.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의 슬럼화를 우리가 지금 일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전체 주택수의 일본의 아파트 6층 아파트의 비율은요 10%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가 없어요.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 동해에서
울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그다음에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라는 지방도시에 들려가지고 오는 크루즈선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탔거든요. 그래서 사카이 미나토 일본의 지방도시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요. 10%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 그저께 매일경제에 나온 걸 보니까 60%래 우리나라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요,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애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요,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왔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이게 아마 10년 좀 넘죠. 이거 지은 지가, 입주한 지가. 그거를요, 처음에 지을 때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야마모토 이분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으로 와서 한번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이 이렇게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요, 모든 주택의 현관을 이 사방 통유리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밀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왠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양할 때는요, 처음에는 분양 미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주해서 산 사람들이요, 10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같은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그 야마모토라는 설계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아파트 단지는 서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지어진 경우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유럽의 주거기계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유럽에서 고안될 때는 어떻게 생겼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한 주거기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입되고 발전한 것이다. 게다가 서구에서는 실패한 기능주의적 집단 주거 방식으로 여겨지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한국만큼 영토가 좁고 인구의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경우에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 주거시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효율적으로 도로를 내고 그 주위로 3, 4층 건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냐는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충분히 의미 있는 효율적 주거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활하는, 사는 곳이 아니고 사고 팔고 하는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의 수요 공급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4년 사이에 이 가구 수는요 921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주택 수는 1170만 가구를 지은 겁니다. 공급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에요. 근데 서울만 보면요 이 가구 수는 217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20만 가구밖에 안 진 거예요. 절반 조금 넘게. 그래서 요 몇 년 서울이 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될 거를 몰랐을까? 첫째가요. 이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1차 서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시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교외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사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다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시화 뭡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다 도심으로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에 집값이 안 오르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이 오히려 지방은 세를 살고 서울에다가 똘똘한 한 차를 갖자. 그래서 지금 서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영원히 갈 거냐?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집은 누가 삽니까? 이 산다는 뜻은 돈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13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입니다. 40, 50대는 지난 20년 동안에 280만 가구가 늘었는데 보다시피 앞으로 오는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보시다시피요. 1, 2인 가구, 죄송합니다. 노인 가구만, 60세 이상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도 40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아니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샀단 말이죠. 그 앞으로 누가 집을 살 거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그 다음에 3인 이상 가구는 앞으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집값에 또 소형주택, 대형 아파트 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집 팔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야.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 봄에요. 강남에 이 재건축에서 입주를 이제 끝나가지고 입주를 한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단지 안에 45평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까지 오르니까 아 이거 꼭지구나. 그래서 20m를 팔았대요. 근데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답니다. 미치겠죠. 저보고 질문이 뭐냐. 지금이라도 저 아파트를 더 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알 수 없어요. 몰래.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사고팔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고 다만 하우스프로가 되지 않으려면 투자의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이라는 게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면 몰빵되어 있잖아요.
주택값이 오를 때 오를망정,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가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반반 정도는 해야 된다. 50대 50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저축의 시대에서 자산 형성의 시대로 해가지고 주로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